네, 여야 각 정당의 의원들을 모여서 현 시국에 대해서 입장을 아주 가감없이 논하는 시간입니다. 썰전 스페셜 여야의 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각 당의 초재선 의원분들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오늘 말이죠. 어쨌든 그 한지아 의원님이 이제 첫 출연이셔서 질문을 좀 먼저 드리는데 리틀 DJ라고 불리. 아, 하나갑 전 리틀 대표님의 조카신데 기사 보니까 저기 큰아버지한테 저 상의를 못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는 게 아니 왜 저기 민주당 쪽으로 안 가고 왜 국민의힘을 뭐 이런 아주 그냥 뭐 단순한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예. 네, 많이들 하십니다. 네. 네, 뭐 큰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의 정치를 하신 거고 저는 또 저만의 정치를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아버지께서나 저도 그렇고 결국엔 각자 입장에서 또 위치에서 국민 편에서 정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못 드려서 썰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유, 예. 의사하시다가 또 이제 교수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신 거잖아요. 네. 뭐 생각을 좀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갑작스러운 기회에 이렇게 좀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기회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의사는 한 사람을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재활의학과 척손상 재활을 전문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래 씨 같은 하지 마비 환자들이 사회를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재반이 필요하고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오퍼를 받았을 때 그때 생각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길게 고민 안 하시고. 길게 고민 안 하고. 아하. 근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큰아빠 얼굴이 떠올랐나요? 아무래도 떠올랐어야 되는데요.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추후에 또. 예. 아니 근데 저는 사후통보셨고 이거 궁금한 게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 투표하러 들어왔던 한지아 의원님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한지아 의원이 잘 활동을 하셔서 예전에는 이종법 아들 이정후였는데 지금 이정후 아빠 이종범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나갑 대표의 조카 한지아가 아니라 한지아의 큰아빠 하나갑으로 불릴 수 있도록 연락을 했는데 뭐 예. 자꾸 이렇게 갑자기 정말 아주 훈훈합니다. 예. 아니 그러저나 사실 이제 뭐 12월 14일 날 당론 어쨌든 이제 반대되는 찬성표를 이제 던지셨는데 의사들 복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처단한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그 호령 조항에 대해서 의아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 얘기를 그때 이제 언론 통해서 이제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에 기초를 한 표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공의들도 국민 아닙니까?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실상 계엄 해제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계엄 이후에는 원로 정치인에게 여쭤봤더니 혼란기일수록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정도가 법이고 법치에서는 하야 아니면 탄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하야는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자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한국 후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뭐 이준석 의원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세 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준석 의원님이 명태균 사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타격을 안 입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일단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주로 그러니까 타겟으로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뭐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분인데 비판을 안 하시니까 좀 궁금하긴 하죠. 그리고 지금 명태균과 같이 나오는 정치인들의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인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때도 여론조사 경선 TF를 꾸릴 정도로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명태균 음성 검사를 해서 음성 검사 균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음성 검사를 해서 명태균이라고 해서 유머였는데 우리가 받아들였죠. 아니 이런 황당하던데. 예. 명태균 음성 검사가 필요하고 네. 그래야지만 우리 정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음성검사 받은 사람들만 교류하시려면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 안 됐을 텐데. 만남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본인부터 빨리 검사 받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먼저 검사 받으셔야 될 것 받으세요. 같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뭐 한동훈한테 가서 받으면 됩니까? 자, 그럼 말이죠. 이제 탄핵 심판별로 10차에는 이제 뭐 한덕수 총리 나왔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출석해서 증인 신문도 이제 마쳤고 각자 뭐 이제 뭐
어떤 포인트들 좀 유심히 봤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괜히 불렀다. 이거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증인을 부르면 부를수록 변론을 하면 할수록 그냥 탄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더 드는데 특히 그 10차는 그냥 완결판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래 국무회의 없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끝이야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했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체포 시도 홍장원 전 차장이 2번 나왔죠. 네, 자기가 대통령한테 얘기를 듣고 여인형. 여인형을 통해서 이제 명단을 받아 적었다. 다른 분한테 혹시 들은 것은 있나요? 체포자 명단 관련돼서는 예. 여인영 사령관에게만 들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메모를 해서 이론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종합 결론적으로 증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괜히 했다. 괜히 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비열한 방법을 변호인들이 선택을 했어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한테 당신 선망 증상 있었지 그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인데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변호사들이 이거 변론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 예. 우리가 헌재 재판을 바라보면서 어떤 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몸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국회 측에서 원래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본인들은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구인장까지 발부를 하면서 그분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있죠. 하지만 논리적인 비약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망 증세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의사니까 또 의사로서도 다르게 좀 이게 와닿을 의식 것 수준이 같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조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고 국민 정서상 좀 가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자로 요약을 한다면은 성과가 없었다. 네, 6자.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없었다. 이따 저 5자도 있으니까요. 그때 좀 성과가 없었다면 굳이 6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6자 해가지고 무슨 4자 아니, 아까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증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이 의원님. 자, 그리고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건데 이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이제 영장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장외 여론전에 함께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서부지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뉴스, 이 의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봤으면 네. 좋겠는데 팩트 측면에서 보면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네. 압수수색하고 통신영장만 신청한 적이 있다. 네네네. 근데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완전히 다른 거고 통신영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적이 없고 피의자만 대통령이고 실제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영장인데 이제 기각됐죠.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수사기관하고 중복되게 이제 압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은 거고
게다가 지금 탄핵 사건이거든요. 네네네. 탄핵 사건에서 체포가 적정했는지 말했는지는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변호사들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 지금 내란죄 수사받고 있는 이제 형사재판 아닌가 착각한 게 아닌가. 너무 착하게 얘기하신다. 그럼 이제 악하게 착하게가 아니라 민주당 스탠스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윤곽근 변호사님이 네. 국민들 속이시는 거예요. 네. 체포영장을 넣은 적이 없는데 마치 체포영장이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으로 넣은 것처럼 얘기하시잖아.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영장이라는 뒤에 두 글자가 같다고 해서 막 그걸 혼동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영장, 통신영장 헷갈리게 말하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어쨌든 이제 이후 이제 정보 남았는데요. 뭐 내부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8대 0이요. 8대 0. 8대 0. 8대 0. 8대 0이요. 8대 0. 8대 0. 8대 0. 어떠세요? 그냥 같이 하세요. 이런 게 8대 0 만드는 분위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바라는 바는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헌재 재판 절차들이 거의 다 평일을 거칠 때 만장일치로 절차들이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만장일치의 결론이 났으면 하는 말씀으로만 제 답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일반 뉴스들이 거의 이제 최근에 실종됐다가 이제 요즘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의가 단 6명뿐이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어떤 보도가 있었고요.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전국 대형 병원들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일이 근데 현실이 됐습니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심정지 등 급한 환자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의대 증원이 오늘로 확정됐습니다. 27년 만에 1,509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1년, 현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6명만 남았는데 이대로는 국내에서 심장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월, 7월 사이에 초과 사망 3,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재 의원님이 좀 뭐 말씀을 좀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초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의료계에서 그래도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 정원이 결국에는 쟁점인데 의료계는 지금 현재 3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2026년도 그러면 의대생을 아예 뽑지 말자. 두 번째는 뽑더라도 줄여서 뽑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래 3,058명을 뽑았으니 1,509명의 증원된 분만 빼고 원래대로 정원을 뽑자라는 게 이제 3가지인데 정부가 보기엔 그 3가지 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간극이 넓습니다. 사이에서 가장 피해보는 거는 환자들이고 그렇죠. 국민들이죠. 47개 상급 종합병원 그 수치들을 보면은요. 6대 암 수술이 작년 2월에서 11월 그 전해에 비해서 한 16.8%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암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고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도도 뭐 나오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한지아 의원만 문상으로 오셔갖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근데 아버님이 또 의사셨는데. 근데 아버님은 처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응급실에 딱 갔는데 병원 의사가 그냥 집으로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을 겪고요. 그래서 제가 사설 응급차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다들 이제 오면서 전화했는데 자리가 없다, 오지 말라라고 해서 결국 12시간 딱 걸려서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실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올해는 못 가셨어요. 한 40일 더 이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또 암 이제 말기로 이제 병원에 그러세요?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현재도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네네. 등을 침대에 눕히기까지 7시간 걸렸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도 어차피 이분은 오래 못 사시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느낀 게 병실이 되게 많이 비어 있어요. 맞습니다. 왜? 입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병실은 비어 있어요.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국회 내에서도 동료 의원들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당장 겪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님도 그렇고 근데 어머님까지 이런 문제가 되면 저는 진짜 그 대통령 탄핵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찾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문제인데 원래 취지가 지방 의료 문제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필수 진료과. 근데 지방 지금 제가 지역구가 제주도잖아요. 네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냐? 서울에서 인턴 레지던트가 없잖아요. 네. 근데 병원은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지방 병원에 있는 전문의들을 데리고 가요. 돈을 많이 줘서. 예. 그래서 지방 병원들은 오히려 지금 더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5대 병원이 어떻게든 돌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를 수도권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좀 지방에 와서 암 환자나 아니면 노령층 환자들이 얼마나 지금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괴로워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님도 의사셨는데 이렇게. 아니, 실제 서울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블랙홀로 지방에 있는 의사들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5대 그 빅5 병원에서도 실제로 심장내과 그 협진이 불가능해졌다라는 통보까지 내려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태위태로운데 그거에 대한 지금 대응이 조금 발빠르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